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아니 무리뉴 감독은 또 가만히 있는 맨유에게 무슨 독서를 그렇게 시원스럽게 날렸길래 또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난립니까? 아니 맨유가 1라운드 때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첼시를 4대0으로 이겼는데도 우리 또 시원스럽게 무리뉴 형님이 맨유 그러다 안 돼. 그리고 저 맥과이어 있잖아. 올 시즌 엄청 고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1라운드 때 잘했는데, 그리고 특히나 이 맥과이어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인 지금 경기 끝난 다음에 뭐 거의 MOM이네, 최고네, 잘 데려왔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리뉴 감독이 완전 반대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리뉴 감독이 도대체 맨유에게 어떤 독서를 날렸고 그 독설의 내용과 함께 그게 어떤 가치 있는 이야기인지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 저희가 달순의 라이브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무리뉴 감독이 가끔씩 이렇게 독설을, 가끔씩이 뭐야, 자주 아니죠. 자주 날리는데 이런 게 이제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평가 이런 얘기 또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난 연말에 솔샤르 감독이 됐을 때 지금은 좋지만 정식 감독 대박 확 꺾일 걸. 그거 좀 놀라웠죠. 그때 그거 맞춰가지고 뭐 무리뉴 감독이 재평가서 이런 거 있지만 틀린 적도 많아요. 사실 워낙 많이 던지거든. 던지다가 하나 걸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무리뉴 감독이 이번에 이제 또 한번 맨유에게 한번, 팀에게도 한번 독서를 던지고 그 다음에 맥과이어에게도 한번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맨유에게 던진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번에 맨유하고 첼시 경기, 맨첼 경기 딱 있고, 아니 이번 시즌 시작하는데 어디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 얘기 잘 안 하다가 뭐 굳이 물어본다면 뭐 네 팀 중에 하나 아니겠어?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여기까지 사실 일반적이죠. 한 팀을 어디 꼽을게요? 뭐 맨유, 첼시, 아스날? 아닙니다. 맨시티 B팀. 맨시티에 백업들이 나와도 우승 경쟁을 할 만큼 맨시티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무리뉴 감독식의 약간 좀 그런 조크 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래도 맨유 하나 넣어줬지 뭐 이런 거죠. 맨유 팬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근데 뭐 우승 경쟁에서 맨유가 지금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안팎에서 약간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이건 뭐 독설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맥과이어가 1라운드 때 못했다라고 평가한 거는 좀 의외 아닙니까? 다들 지금 뭐 거의 최고의 어떤 활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요걸 좀 보려면 맨유하고 첼시 경기를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되는데, 일단 결과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4대0 맨유 승. 그런데 모든 수치는 어느 쪽으로 향해 있나요? 이 경기 끝나고 났을 때 첼시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자, 점유율 54대 46 첼시가 앞서 있고요. 슈팅 18개 대 11개 첼시가 앞서 있습니다. 유효슈팅 7개 대 5개 첼시가 앞서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 84.5% 대 81.1% 첼시가 앞서 있습니다. 주요한 기록 중에 맨유가 앞서 있는 건 뛴거리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뛴 거. 첼시가 106.63km고 맨유가 107.89km.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더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다 첼시 쪽으로 좀 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축구라고 하는 게 모든 걸 수치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점유 많이 했고 슈팅도 많이 때렸고 유효슈팅도 더 많이 때렸고 패스 성공률도 더 뛰어나고 스프린터도 더 많이 단거리 막 전력질도 하고, 그런데 결과는 0대4 완전 뒤바뀌어져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첼시에는 이렇게 경기를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터뜨리지 못했던 결정력, 이게 문제. 그리고 약간 운도 안 따랐죠. 골대를 2번 맞췄어. 에브라함하고 에메르송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날 맨유의 데이아가 세이브를 몇 개 했는지? 7개. 첼시의 케파 몇 개 했는지 아세요? 세이브? 1개. 데이아가 정말 살려주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쭉 있는데,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쭉 놓고 보면 이 경기에 두 팀의 극명하게 희비를 갈라놓은 거는 중앙수비 조합입니다. 맨유는 누구요? 맥과이어, 린데레프. 첼시는 누구요? 주마, 크리스텐센. 첼시는 다비드 루이스 마지막 러낭,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 게 뭐냐면, 이 중앙수비 조합 중에 확실히 맨유 쪽 안정감이 진짜 뛰어나더만요. 와, 맥과이어는 무슨 맨유에서 한 10년 뛴 선수 같던데? 너무 볼을 여유있게 그냥 딱딱 끊어내고, 볼 그 다음에 패스 성공률 같은 거 쭉쭉 안정되게 끊어낸 볼, 여유있게 끊어낸 볼을 또 안정적으로 앞에 전개를 하고요. 반면에 첼시는 어땠습니까? 주마 완전 난리던데 진짜. PK의 패스 미스에 정말 난리였는데 그거 완전 대비됐죠. 실제 데이터도 나옵니다. 맥과이어 같은 경우 패스 성공률이 86%였고요. 그 짝으로 나왔던 린데레프가 84.4%입니다. 굉장히 안정되게
패송률이 나왔죠. 주마 66.7%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크리스텐센 70%. 이 차이가 큰 거예요. 뒤가 불안하니까 이게 아무리 제가 아까 이런 얘기 첼시가 굉장히 점유율도 오래 가져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파이널 서드 자기가 슈팅 때려야 될 지역이 누가 맨유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맥과이어하고 린데레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거기서는 아주 날카로운 슈팅을 못 때렸던 거예요. 그냥 결국 이제 이 센터백의 어떤 차이가 두 팀을 갈라놨단 말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거는 무리뉴 감독이 얘기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왜 이거 끝나고도 맥과이어 고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야? 사실 이 경기는 맥과이어가 이 정도로 끌고 왔다. 4대0 클린시트를 맨유에게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무리뉴 감독도 경기 중에 혹은 이 맥과이어 개인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잘했어요. 와, 뭐 맥과이어 진짜 잘 데려왔네. 개인적인 어떤 능력은 최고네. 그리고 린데레프와의 조합은 야, 이건 진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독설. 맥과이어 올해 쉽지 않을 거 이번 시즌. 이런 얘기했던 건 뭐냐면 루크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왼쪽 수비 루크쇼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루크쇼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크쇼를 계속 맥과이어가 도와주러 커버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될 것 같아? 이게 쉬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요거를 좀 더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자, 맨유와 첼시의 포메이션을 맞대놓고 한번 보죠. 그러면 루크쇼가 싸워야 될 첼시의 오른쪽은 누구예요? 수비 쪽에 아스필리쿠에타였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서 보면 왼쪽에 에메르송하고 오른쪽에 아스필리쿠에타에 자, 저희가 히트맵을 보여드릴 겁니다. 에메르송은 굉장히 높은 위치로 공격을 많이 가담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스필리쿠에타는 수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이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두 선수의 스프린트, 물론 꼭 공격할 때만 스프린트를 쓰는 건 아니지만 단거리 전력 질주가 에메르송은 17회,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는 10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 질주를 포함을 해서 에메르송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공격적으로 싸웠다는 걸 알 수 있고 아스필리쿠에타는 그렇게 더 많은 어떤 높은 지역의 공격 가담이라든지 스프린트를 많이 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날 첼시와 맨유 경기에서 루크쇼가 실제로 빌드업할 때 실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약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건 첼시의 오버랩이 별로 나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루크쇼를 공략할 수 있는 오버랩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맨유와 첼시 경기를 보면 아스필리쿠에타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오버랩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크쇼가 수비 부담감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맥과이어가 도와주려고 오진 않았다는 건데 만약에 다른 팀을 만나가지고 상대팀이 오버랩을 들어와서 루크쇼가 수비 부담감이 많아지거나 혹은 공격 쪽이 계속 루크쇼를 공략을 하게 되면 맥과이어가 계속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약점이 드러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근거일까요? 일단 루크쇼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이번에 완비사카 오른쪽에 약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게 약간 경직된 게 있어서 그렇지 좋더만요. 양팀 통틀어가지고 태클 1위 된 건 아시죠? 모두 7개의 태클을 성공시켜가지고 태클 전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간 경직된 것 빼면 이제 팀에 녹아들기만 하면 완비사카는 진짜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루크쇼는 그에 비해서 임팩트가 적었고 빌드업의 미스도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그리고 사실 무리뉴 감독이 루크쇼를 별로 안 좋아해. 옛날 맨유 있을 때도 루크쇼를 맨날 뭐라고 했었어요. 난 그거 기억나는데 루크쇼는 몸싸움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거 사실 굉장히 대놓고 그냥 디스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루크쇼가 좀 불안하죠. 왜 그러면 루크쇼가 공략당할 때 맥과이어가 이걸 커버를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과이어가 이번에 나오겠지만 일단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처리를 해요. 끌어내는 것도 좋고 끌어내는 볼을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중앙 수비수를 놓고 보자면 누구죠? 반다이크가 있죠. 그 다음에 맨유에 뭐 맥과이어도 있고 맨시티의 라포르트 같은 선수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자 반다이크와 맥과이어 놓고 비교했을 때 두 선수의 이렇게 좀 차이 중에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좀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입니다.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발에 대한 스피드가 좀 차이가 나요. 반다이크는 빠른 거 아시죠? 아니 그 최고에도 그렇게 빨라요. 근데 맥과이어가 발이 좀 느립니다. 루크쇼가 공격받으면 맥과이어가 이걸 커버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 그걸 들어가려고 한다면 부담감이 생기는데 또 하나 들어갈 수는 있다 이런 거예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맨유의 미드필더 선수들은 박스 밑으로 커버하려고 내려오질 않아. 이런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맥과이어가 루크쇼를 도와주려고 가요. 그러면 박스 안에는 선수가 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드필더 쪽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하려고 진짜? 그래서 이번 경기에 포백 바로 위에 누굴 세웠어요? 맥토미니. 그래서 맥토미니가 진짜 그런가 해서 히트맵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박스 안으로 내려온 어떤 그 움직임은 있지만 굉장히 희미해요. 거의 다 박스 바깥에서 많이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 맥토미니가 좀 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경기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그랬잖아요. 아스피리쿠에타가 오버랩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크쇼가 공략을 많이 안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맥과이어가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맥토미니도 내려가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히트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트맵만 놓고 보면 무리뉴 감독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그럴까요, 과연? 저는 무리뉴 감독이 굉장히 세련되게 맨유에 약간 올 시즌 고민되는 포지션을 그냥 설명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중앙 수비수 고민이었는데 맥과이어 너무 잘해줬죠. 오른쪽 고민이었는데 완 비사카가 와 진짜 잘 들어왔네 이런 얘기 해줬죠. 그 다음에 맥토미니가 허리 쪽에서 굉장히 성장했다는 거 보여줬죠. 그리고 공격 와 데니얼 제임스 교체로 나온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진짜 빨라졌죠. 마시알, 레시포드, 뭐 링가드 그다음에 제임스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BBC에서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떤 걸 했냐면 맨유가 볼을 딱 끊어내서 수비 쪽에서 볼을 끊어내가지고 공격까지 슈팅까지 얼마 걸리는지 초시계로 다 잽니다. 진짜 주요한 장면에서 얼마에 가냐면 끊어내서 다 10초 정도 안팎에서 슈팅이 나와버려요. 땅땅땅땅땅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웬만한 물론 이제 최전방에 약간 좀 무게감 있는 더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고민이 있겠지만 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맨유의 공격이 재편됐어요. 그러면 모든 포지션에 놓고 봤을 때 고민, 갸웃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루크쇼예요. 무리뉴 감독이 그 얘기 한 겁니다. 그거를 약간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루크쇼에 만약에 루크쇼 약간은 약하다고 약간 불안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 백업이 좀 부족해요. 누구요? 애슐리 영. 아니면 방출하려고 했었던 로호.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실 왼쪽이 이제 고민이 그 얘기 무리뉴 감독이 한 건데 그러면 진짜 맥과이어가 커버 플레이에 대해서 못할까? 맥토미니가 진짜 아래로 내려와서 커버 플레이를 못할까? 저는 이게 첼시 경기에서 아까 아스필리쿠에타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번 맨유와 첼시 경기에서 누가 가장 많은 거리를 뛰었는지 양 팀을 다 통틀어서 맥토미니. 맥토미니가 프리시즌 때부터 이제 맨유의 새로운 심장이 될 거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도 맥토미니가 양 팀 통틀어서 11.60km를 뛰었어요. 거의 박지성급이죠. 박지성 선수가 많이 뛸 때 12 정도 막 뛰고 그랬잖아요. 더 많이 뛸 때 13도 뛰고. 박지성급으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맥토미니가. 예? 이런 상태에서 맥토미니가 왜 커버가 안 되겠어요? 저는 맥토미니가 내려오거나 혹은 루크쇼 자리를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4-3-3을 썼잖아요. 거기서 맥토미니가 약간 밑으로 쳐져 있는 미드필더인데 이쪽 커버나 센터백 커버가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거는 맥과이어와 함께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루크쇼가 약하다고 하는 건 동의. 무리뉴 감독의 어떤 지적. 하지만 맥과이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올 시즌 힘들 거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술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맥토미니의 움직임, 그 다음에 맥과이어의 어떤 조합을 놓고 보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있습니다. 맥토미니와 맥과이어 이 두 선수는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사실 이 두 선수만이 여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4-3-3을 펼쳐 들어갔을 때 그러면 미드필더 3에 루크쇼에 있는 여기 3 있죠. 미드필더 3. 이번에 포그바가 섰던. 포그바가 공격도 공격인데 더 센 팀 만나고 공격력 뛰어난 팀. 그다음에 루크쇼를 공략하려고 하는 공격수를 만나면 도와주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포그바가 거기서 너무 공격만 하려고 나가다가 밸런스 깨지면 맥과이어와 맥토미니가 하중이 그게 걸리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4-3-3을 펼쳐 들어갔을 때 루크쇼의 위에 있는 공격수. 그게 마시알이건 레시포드건 그 위치에 있는 선수가 또 역시 수비 가담을 센 팀하고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리버풀, 토트넘, 예, 뭐 맨시티 이런 팀을 만났는데 포그바나 이쪽에 있는 공격수가 내려와서 루크쇼를 안 도와준다? 이거는 루크쇼가 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맥토미니와 저는 맥과이어는 도와주러 갈 수 있다고 봐요. 도와주면 이 가운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격 센 팀한테는. 그러니 포그바나 그 위쪽에 있는 근데 포그바는 이적 시장 이거 다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무리뉴 감독의 루크쇼와 또 그거에 따른 맥과이어에 대한 고민은 반은 맞고 반은 좀 지나치게 약간 좀 이거 날리는 거 아니냐. 하지만 분명히 그 무리뉴 감독이 이야기한 거에 대한 그건 있습니다.
맨유의 올 시즌 약간 그 고민되는 포지션을 이야기했구나. 그걸 약간 좀 세련되게 얘기, 혹은 약간 뒤끝이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